침묵 읽기. 지금 총 이제 4회, 오늘까지 포함해서 4회 남았는데요. 또 배분을 해서 마지막 회차에는 편수를 좀 줄이려고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님의 침묵이라는 게 1926년에 발간이 되죠. 해동소관이라고 하는 단서에 발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뭐가 있느냐면, 1800년대 후반때 러시아에서 러시아 귀족들 사이에서 민중소구르라는 이름으로 브나루드 운동이 퍼집니다. 이게 우리나라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가 민중이 깨어있지 못해서, 깨어있는 시민, 백성이 아니어서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부터 침탈당했다고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 그런 것들을 앞서서 해나가는 층들이 이제 사회 의식계층이죠. 그 중에 중심에 지금의 동아일보, 지금의 동아일보는 정말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이 군사정권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뿔과 촉과 푸르름이, 기상이 다 제거되어 있는 그런 신문사가 되어버렸지만, 1920년대 우리가 이 님의 침묵이 나오는 시대 때에 동아일보는 좀 뭔가 좀 선구적으로 백성들이 좀 앞장서서 뭘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는 동아일보만이 아니라 조선일보도 되어있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참 속세에서 말하는 조중동하고 그때 당시에 조중동하고를 동일선상에서 볼 수는 없습니다. 브나루드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집중적으로 시작이 된 게 1931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1935년, 6년에는 백석의 사슴이라는 시집이 나와요. 근데 그 즈음에 우리들한테 또 선물처럼 온 게 시문의 상록수입니다. 시문의 상록수는 시문의 조카인 심재영 선생님이 이제 정말 그 경작회를 하면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한 그걸 배경으로 해서 했죠. 브나루드 운동이 농촌 계몽 운동인데, 그때 당시에는 상록수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름이. 그 이름을 그대로 따온 거예요, 상록수가. 그러니까 대놓고 농촌 계몽을 주제로 삼고 있다고 작정을 한 거죠. 대표적인 게 이광수의 흙, 시문의 상록수. 이 쌍도 마찬가지죠. 엄청나게 좋은 일을 한 거죠. 나중에 이광수가 이제 친일로 돌아서고 그러죠. 이제 1940년대 이후에 또 우리나라 시인들, 소설가들 많은 분들이 친일 행각을 하지만, 그분들이 그보다 한 20년, 15년 전에는 그렇지 않은 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1910년대에 타고르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시집 기탄잘리가 영역본을 나와요. 벵고로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런데 그게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노벨문학상을 받아요. 그게 형태가 나와 주님과, 그러니까 거기 님이죠. 이 주님이 이 마네한테는 부처님으로 바뀝니다. 석가세존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그 형식이 틀이 거기에도 이게 있어요. 군말과 독자에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탄잘리가 요즘 우리말로 하면 축성탄 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곧 읽고 이 정도는 나도 좀 가능하겠다. 나도 지금 연애 중이고, 그때 당시에 팽배했던 님의 개념이 또 있었거든요. 지금의 것보다 훨씬 더 님의 개념이 강렬하고, 그 님 속에 조국이라고 하는 게 님이었거든요, 아예.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탄잘리 속에서의 님은 거기 플러스, 연애 플러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 시대의 사상적 배경의 일부분이 들어가 있다.
그다음에 인도의 신 타고르하고 타고르가 낸 기탄잘리, 그다음에 이것이 영역권으로 나와서 세계적인 그 노벨 문학상을 받는 어떤 역사적 사건, 그리고 러시아에서 출발했던 1800년 이후 후반기에 때 이것이 군하루도 운동, 농촌 계몽활동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막 이제 실제 동아일보 막 신문지상에서 막 이제 할 때, 이미 근데 1920년대 때는 이렇게 그 동아일보에서 막 열심히 하기도 전에 이 농촌 계몽활동이 생겼어요. 현재 왜 서울대학교나 막 학생들이 농촌 봉사활동 여기 홍동으로 많이 오잖아요. 네. 그 역사의 꼭대기로 가면 군하루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일제 강점기 때. 그럼 요즘엔 뭐겠어요? 군사정권에서 민중들을 깨게 해가지고 민중들을 이렇게 투표를 잘하게 만들고 깨어있는 시민의식, 그게 바로 민중이죠. 민이라는 말이 백성민자잖아요. 그리고 뒤에 중이 있잖아요. 무리중자잖아요. 그게 민중이에요. 민중은 그냥 간단합니다. 내가 피지배 계급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피플입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을 국민이라고 해요. 국민. 국자는 바운더리가 있잖아요. 큰 입구가 있고 그 위에 안에 혹자가 있어요. 혹. 어떤 사람이 뭐라고 그러죠? 장삼이사들, 누군지 모를 평민들이 이 공간 안에 모여져 있는 게 나라거든요. 경계. 근데 그게 성씨가 여러 가지죠. 여러 성씨를 뭐라고 해요? 일백백자의 백성이라고 하죠. 온갖 성씨를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백성은 그냥 지배계급을 위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잉여 재산을 생산해내는 그냥 하나의 짐승들이에요. 노예들. 그런데 그들이 깨어나게 되면 이제 민중이 되는 거죠. 이렇게 빼앗기면 살 수 없다. 그게 깨어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임금이 그걸 수탈해 갔는데 이제 일제강점기 때는 그 임금이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마름을 통해 가지고 일본 놈이 그걸 수탈해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조정들이 그냥 그런 중간에 마름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더욱더 수탈이 되죠. 왜냐면 옛날에는 조정행표만 거쳐야 되는데 거기를 거쳐서 일본까지 거쳐야 되는데, 옛날에는 지게로 수레로 끌고 가는데 이제는 뺐는데 철로를 놔요. 빨리 빼앗아 가려고. 군산 가도를 놔요. 곡창지대에 고속도로를 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벚나무를 심죠. 벚나무. 그리고 애들이 너무 무식해가지고 뭘 시키면 발을 안 들어먹으니까 가르쳐야 돼. 누굴 가르쳐요? 가르쳐서 황국신민을 만들어야 돼요. 황국신민의 준말이 뭐예요? 국민이에요. 그게 국민학교예요. 그래야 국민학교, 여기 결성초등학교 국민학교를 당연히 세우죠. 뭘 심어요? 벚나무를 심죠. 그러니까 여기 벚꽃이 멋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세운 것들. 그래서 그럼 뭐 이쪽 동네는 수탈할 것도 별로 없는데 왜 철로를 놨느냐? 이놈의 온양에서 온천이 터졌네. 지 동네에서는 옆에 가면 물이 풍풍풍 나와. 화산섬이라. 와가지고 이놈들이 막 글적거려 죽겠어. 온천이 터졌어. 그래서 온양역이 온천 바로 앞에 있잖아요. 거기까지만 철로를 놓은 거야. 지들 여기서 목욕하려고. 그런데 문제는 전군가도 해가지고 계속 배로 실어날렸는지 이렇게 철로가 여기까지만 더 이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게 장항선으로 이제 쭉 뻗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군산항해 옥구에 그렇게 일본식 적산가옥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다 그게 수탈이고 거기에 군산 가도가 있고 거기에 벚나무를 딱 심어놨죠. 그래서 지금 우리들이 벚나무 길에 가서 축제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참혹한 일이지만. 근데 이렇게 되돌아가면 그런 민중의식을 깨우쳐야만 되는 시대에 그런 깨어있는 지식인 중에 한 명이 만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님의 침묵은 목적이 있었던 거죠. 목적. 첫 번째는 불심으로, 발심이라고 하죠. 불심으로 발심을 시켜서 깨우치게 해서. 근데 깨우치게 하려고 하니 이 백성들이 글자를 모르네. 한악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경을 번역해야죠. 그래 백성들이 뭐 할 거야. 그때 당시에 불경을 번역해요. 불경을 번역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6년 만에 그 번역하는 것도 산스크리트를 배워서 시대가 나온 천재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막 몇 개 국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서 막 7, 8세 됐는데 막 3개 국어 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영재 발굴단에 보면 지금 만해가 지금 있었으면 영재 발굴단에 들어가죠. 네, 영재 발굴단에 들어갈 만큼 그만큼 한학뿐만 아니라 외국어들 그냥 막 영어든 일어든 일본에 가서 그냥 딱 6개월 만에 자격증 따갖고 와서 경성 그 측량 사업소 딱 내잖아요. 측량에서 일본인들이 다 뺏어가니까 뭘 배울 때는 목적이 내가 청와대나 어디 들어가가지고 나와나 잘 돼야지 하는 우병우 이름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아니라 내 배움을 어떻게 시대와 민족으로 해서 써먹을 것인가. 내가 지금 야단법석을 할 때 호통을 치잖아요. 야단법석이라고 하죠. 바깥에서 이렇게 단을 만들어가지고 강론을 하는 걸 야단이라고 합니다. 법석이라고 하고 사람들이 빨리 보이기 때문에 야단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할 때도 청중들을 그렇게 해서 요즘 말은 정권 차원에서 보면 선전선동을 아주 잘한 사람이죠. 강론을 정말 잘해서 만해가 떴다 하면 BTS 이때 B는 불교의 B입니다. T 스탬프 S 쇼. 오, 그럴듯해. 아유 뭐 제가 그런 걸 잘합니다. BTS급이었어요. 그런데 또 뭐예요? 대중들은 시만을 원하는 게 아니야. 소설을 원하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거죠. 저희 연재를 하잖아요. 조선일보에 흑풍 이런 거 소설 많이 썼어요. 근데 왜 소설 연구가 안 돼 있어요? 시에 비해서 소설이 떨어지는데 만화만 있으면 안 떨어져요. 근데 당대에는 누가 있어요? 이광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벽종명이가 게임이 안 되지 소설로. 근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선각자들 쓰임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불경을 막 이렇게 딱딱한 내용은 안 되잖아. 민중들은 예나 지금이나 오로지 뽕밭에 관심이 많아요. 뽕밭을 왜 갑니까? 뽕 따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뽕 따러 가자라는 거는 왜 피고 뽕밭 사이에서 은밀한 사랑에 관한 것들을 깔아야 읽혀지는 거예요. 제목에 그래서 님이 들어가요. 만약에 님이 침묵을 님이 아니고 이광수처럼 이광수 흙도 그게 사실 계문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정 이런 것도 근데 막 거기에 무슨 백담사에서 이런 제목을 했으면 쳐다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더 지금 어슬러서 오늘은 오랜만에 다시 님의 침묵을 먼저 시간에 침묵에 관한 거와 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했잖아요. 이거는 그때 당시에 둘러싸고 있었던 외곽을 그냥 간단하게 왜냐하면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 키탄잘리에게 헌시를 해요. 님의 침묵 안에 저 타고르에게 키탄잘리라는 시집을 읽고 감동을 해가지고 벗이요 어느 정도까지 하냐면 신격화시킵니다. 신격화. 그리고 본인이 이미침묵을 쓰는데 이미침묵이 탄생한 여러 것 중에 하나가 타고르의 영향이 분명하고 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마지막에 다시 또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가 좀 많아서 다 읽으면 그냥 끝날 것 같아요. 그래도 한자가 좀 많아서 좀 걱정이니까 오늘 한문 공부를 그래도 제대로 한 우리 국어 선생님 한번 눈물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좀 속도를 빨리 읽어주세요. 네, 눈물. 내가 본 사람 가운데는 눈물을 진주라고 하는 사람처럼 미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피를 홍보석이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더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은 연애에 실패하고 흑암의 기로에서 헤매는 늙은 처녀가 아니면 신경이 기형적으로 된 시인의 말입니다. 만일 눈물이 진주라면
나는 님이 선물로 주신 반지를 내놓고는 세상의 진주라는 진주는 다 티끌 속에 묻어버리겠습니다. 나는 눈물로 장식한 맞죠? 네, 옥패. 옥패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평화의 잔치에 눈물이 술을 마시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본 사람 가운데는 눈물을 진주라고 하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 만해의 시의 화법 중에 가장 큰 게 이제 역설이잖아요. 반대로 나중에 이렇게 싹 마지막에 꺾어버려요. 어렵죠. 근데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꺾습니다. 아니에요. 또 읽어보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님이 주신 눈물은 진주 눈물이에요. 나는 나의 그림자가 나의 몸을 떠날 때까지 님을 위하여 진주 눈물을 흘리겠습니다. 아, 나는 날마다 눈물의 산경에서 한숨의 옥절을 듣습니다. 나의 눈물은 백천 줄기라도 방울방울이 창조입니다. 눈물이 구슬이며 한숨이 분바라며 사랑의 성전을 장엄하는 무등등의 보물이요. 맞죠? 아, 언제나 공간과 시간을 눈물로 채워서 사랑의 세계를 완성할까요? 아, 정말 한문 실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정도로 되냐면 필이 적자가 있어요. 이거 옥적. 근데 옥저라고 읽었잖아요. 이게 적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억이 딸려가지고 저로 바뀌어요. 그래서 대나무로 만들기 때문에 대금을 젖대라고 그래요. 젖대. 예. 적대, 적인데 필이 적자를. 아까 신물을 선물로 읽은 거는 뭐 같은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갔습니다. 이게 여기서 뭘 설명해봤자 뭐 왔다리 갔다리 해서 잘 모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는 B가 아닙니다라고 먼저 얘기해요. 그러면 A는 B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깨달음이 있어요. 깨달음은 뭐냐면 깨달음이 이전과 이후에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득도를 했어. 자제신이 됐어. 그렇게 돼가지고 득도를 한 나는 득도하기 이전하고 이별을 했어요. 그래서 가치가 확 달라져요. 이제 뭔가 새로운 눈이 이렇게. 그런데 그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치고 또 깨쳐야 돼. 중생은 끝까지 계속 진행형이야. 그 이제 보살 행위라고 해요. 보살로 계속 가야 돼. 그 과정을 딱, 요거는 A는 B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그게 깨우친 게 아니고 또 그렇죠. 옛날에 왜 또 명명덕, 비가도 뭐 그런 거 있었죠. 예? 명가명, 비상명, 도가도, 비상도, 도자에서 나오는 도덕경 1장 1절.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야 되나? 안 입을 자의 두 이자가 불이잖아요. 불이. 삶과 죽음도 둘이 아니다. 꽃잎과 씨앗도 둘이 아니다. 그렇죠? 빛이 있어서 그림자가 생겼는데 빛이 없어버리니까 그림자가 없어져. 또 그림자 없음과 그림자 있음이 둘이 아니야. 실제가 있으니까. 말을 하는 순간 말은 부정확하기 때문에 기의를 기표가 다 담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침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하고 그냥 끝나는 거죠. 입을 딱 다물죠. 말을 하는 순간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화음의 세계가 그냥 엄중할 뿐이죠. 엄이 엄중하다는 뜻이죠. 빛나라 자 할 때 화는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 묘유에 이게 뭐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이게 나타났지만 이게 지금 어떤 인연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돼 있다는 것만 얘기고, 어려운 말이 이제 밑에 설명책 하나 있죠. 무등등. 이게 차례등자인데요. 이 부처님의 이름입니다. 그냥. 무등등. 왜냐하면 이게 무등등이라는 게 그대로 밑에 이렇게 풀이하면 같음이 없다. 그런 무리들 같음이 없어. 만물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으니까 부처나 저 사람도
이 사람도 다 무등등인데 그게 이제 본불은 석가세준이니까 무등등 가면 부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어려워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시고요. 이제 역설과 여성적 어투가 나타나는 거. 여성적 어투가 모성성을 자극하기 때문에 훨씬 이렇게 독자들로 알고 포근하게 다가가게 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어디라도는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거 한자 없는데 한자 없는 거는 당연히 우리 또 진영쌤 읽어야지. 아니요, 법학 공부해가지고 한국 공부 많이 했을 텐데. 몰라요. 네. 어디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려고 대야에 물을 떠다 놓으면 당신은 대야 안의 가는 물결이 되어서 나의 얼굴 그림자를 불쌍한 아기처럼 얼러줍니다. 근심을 잊을까 하고 꽃동산에 거닐 때에 당신은 꽃사이를 스쳐오는 봄바람이 되어서 시름 없는 나의 마음에 꽃향기를 묻혀주고 갑니다. 당신을 기다리다 못하여 잠자리에 누웠더니 당신은 고요한 어둠빛이 되어서 나의 잔 부끄러움을 살뜰히도 덮어줍니다. 어디라도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당신이 계시기에 눈을 감고 구름 위와 바다 밑을 찾아보았습니다. 당신은 미소가 되어서 나의 마음에 숨었다가 나의 감은 눈에 입 맞추고 네가 나를 보느냐고 조롱합니다. 한자 딱 2개 나오면 거기서 네. 이제 어려운 한자예요. 작을 밑자 나오고 조소할 때 조자인데 뒤에 보면은 잘 님에 관한 얘기가 나오다가 네가 나를 보느냐 이렇게 이게 만약 남녀지간이라면 상당히 가부장적인 태도잖아요. 이게 여기서다가 이제 어투를 볼 때 속세 속의 연인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고 나는 이 시를 좀 남당리에 있는 꽃동산 횟집이 좀 알아야 됩니다. 이 시 정도를 하나 딱 해놓고 제 이름이 님의 침묵에서 나왔다. 근심을 잊을까 하고 꽃동산에 거닐 때 당신은 꽃사이를 스쳐오는 봄바람이 되어서 시름 없는 나의 마음에 꽃향기를 묻혀주고 갑니다. 꽃동산 횟집 님의 침묵에서 꽃동산에 그 화자가 꽃화자하고 아들자자 딸내미가 지금 운영하잖아요. 혼성여고 재단인데 아직 모르는 것 같아서 내가 좀 요시를 갖다 놓고 마킹을 좀 이렇게 판매에 조금 되지 않겠어요? 어디라도 시 하나 딱 올려놓고 꽃동산에다 밑줄 딱 지어놓고 우리 집이 그냥 거저 아무렇게나 친 게 아니다. 이렇게 그냥 님의 침묵도 알려야 되는 판매다. 이 타고르에는 신월이라는 시집이 있고 신월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이 어투하고 너무 닮았어요. 네.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밑에 제가 유마일 경이라고 우리가 이제 유마경이라고 지금 하는데 이 유마경을 이렇게 조금 번역된 걸 보면요. 이 현란한 비유가 거의 님의 침묵의 표현법하고 흡사하거나 그거를 다시 재창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불경을 공부를 조금 하면은 이 유마경을 읽은 분들은 이 마네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비유법, 문장 표현법 이런 것들에 많은 부분들이 경서와 또 한편으로는 이 타고르의 시집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죠.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뵙겠느냐? 전 절대 아닙니다. 제2의 창조를 한 거죠. 그걸 보고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힘을 받아서 당신의 연애 감정하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 연애를 했다고 우선 선주의 그 미망이 나고 그거 해가지고 1925년 여름에 아주 짧은 시간에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다구나
앞에 분말과 뒤에 독자에게 합쳐서 90편입니다. 그거를 그냥 확 완성을 하죠. 몇 년에 걸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강력한 그 어떤 에너지들은 분명히 그냥 꽝 떨어지는 게 아니다. 어떤 어제 우리 유미 선생님이 강연할 때 그런 얘기 했죠. 어떤 지점에서 누군가 옆에서 불이 요만큼 있을 때 옆에서 자꾸 불어주면 장작이 다시 확 타듯이 불씨는 자기 마음에 있었지만 그 불씨를 더 크게 활활 타오르게 한 거는 일종의 앵그리 일제강점기 때의 그 분노, 또 선지자로서의 실천을 해야겠다는 여러 가지 생각, 그리고 이 인도도 영국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제 식민지였고, 그 두 개가 이렇게 어떤 외곽이 같아요. 게다가 그 타고르는 오주여 쪽이고 나는 오니미여 쪽이니까 이 형식도 같아. 그리고 당신은 한문 문법이 막 줄을 이루고 있었어요. 우리 언문들도. 근데 그걸 딱 보니 번역본을 딱 이게 영어로 번역한 놈을 다시 번역했으니까 번역 문장 태가 우리 문법이 아닌 거죠. 우리 입말이 아닌 거죠. 오호, 이거 괜찮다. 우리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신월하고 유마경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한용운은 탁으로 이 산문시와 유마을의 비유법을 많이 따른 듯이 보인다. 하지만 벚꽃창신이다. 옛 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자. 이게 벚꽃창신이잖아요. 그런 것으로 봐야지 무슨 베꼈느냐. 근데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에 문학의 많은 부분들은 일본을 통해 들어온 그 번역본 이런 것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중국의 한문 아니면 중국을 통해 가지고 한문인데 그거는 이제 이 만화 같은 경우는 번역본이죠. 떠날 때의 이미 얼굴은 읽고 풀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거는 한성이 한자 있고 영원이 있네요. 오늘 우리 소중해 선생님. 떠날 때의 님의 얼굴 잔인하고 무단 이걸 읽게 시키고 꽃은 떨어지는 향기가 아름답습니다. 해는 지는 빛이 곱습니다. 노래는 목 맺힌 가락이 묘합니다. 님은 떠날 때의 얼굴이 더욱 어여봅니다. 떠나신 뒤에 나의 환상이 눈에 비치는 님의 얼굴을 눈물 없는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을 만치 어여쁠 것입니다. 님의 떠날 때의 어여쁜 얼굴을 나의 눈에 새기겠습니다. 님의 얼굴은 나를 울리기에는 너무도 야속한 듯 하지만은 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그 어여쁜 얼굴이 영원히 나의 눈을 떠난다면 그때의 슬픔은 우는 것보다도 아프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내가 깨우쳐서 이별하는 거하고 내가 그 대상한테 완전히 이별을 당하는 거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올챙이가 개구리가 됐어요. 그럼 올챙이하고 개구리는 이별을 했죠. 아주 다른 거니까. 하나의 한 몸에서 나왔잖아요. 그게 불이야, 불이. 올챙이 알이 올챙이가 됐어요. 올챙이가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해서 개구리가 됐어요. 그러면 개구리가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 너무 기쁘죠. 올챙이는 연애를 못해요. 그죠? 노래가 없어요. 언어가 없어요. 그냥 꼬리치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개구리지만 I love you, I love you, I need you 이게 돼. 노래가 생겨나요. 깨달음에. 그리고 이제 어떤 놈은 독수리 뱃속으로 떠나고 어떤 놈은 막 또 알도 낳고 산으로도 여행도 가고 이래요. 그리고 겨울잠을 또 가요. 한 번도 겨울을 만나는 개구리가 없어. 그냥 겨울잠을 또 자 들어가. 그냥 계속 이렇게 변화무쌍하죠. A라는 거에서 B라는 것으로 변태를 한단 말이죠. 매미가 땅속에서 있다가 이렇게
매미가 돼요. 껍질을 벗고 다시 껍질 안으로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인연으로 돼 있어요. 인연 연기에 의해서 새로운 게 탄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헤어진 것이 기쁜 거예요. 이별은 그래서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이별은 미의 창조입니다. 그렇죠? 꽃씨에서 찢어져서 나와야 이파리가 나오고 꽃이라는 아름다움이 탄생하고. 그냥 꽃이 아름다워요? 씨앗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답죠. 씨앗이 아름다운 이유는 또 그 안에 꽃이 들어있잖아요. 내년에 꽃이 들어있잖아요. 100년 후에 씨앗이 들어있죠. 이런 게 다 같이 이 불의의 정신, 둘이 아닌 거죠. 둘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생기느냐? 그걸 설명할 수 없으니까 연기라고 하는 연기. 인연에 의해서 발생을 한다. 근데 그거는 어떠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설명할 수가 없네? 그게 어제 얘기한 브라만. 뭐가 있어? 한문으로 보면 밑본자에 문문자 본문이 있어요. 본문. 그래서 흔적처럼 뭐가 나타나. 정문이 나타나.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지 안 보이는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저 지구 반대편, 예? 저 우주 끄트머리. 참, 지구의 나이가 우리가 몇 살이라고 그래요? 45억 년이라고 그러죠? 45억 년. 야, 우주의 나이로 따진다면 1년 12월 31일 11시 59분이 훨씬 더 지나서 그만큼 남은 것을 환산했을 때가 45억 년이래요. 그러니까 우주의 나이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공간의 넓이를 우리가 잴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시간도 잴 수가 없잖아. 그냥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그러면 코스모스 이전에 카오스 상태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우리 머리통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학이 생기고, 아이 몰라 오 주여라는 신이 또 생겨났고. 네, 설명할 수 없어요. 생명체도 열수구 하나만도 설명할 수 없어요. 담뱃불 온도보다 센 그곳에서 식물과 동물의 중간체가 지금 생존해 있다니까. 바다 심해에 이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담뱃불이 600도인데 담뱃불 안에서 어떻게 생명이 존재해요? 근데 거기서 생산활동을 다 해요. 미스테리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현대 신학을 공부하거나 하나님을 공부하는 과학자들도 그냥 연구하지 않죠. 그냥 신이 탄생시켰다, 만들었다, 창조론이 통하지 않으니까 그냥 연기야, 우연의 일치, 우연. 나는 과학을 잘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초예님, 이것도 똑같습니다. 이거 생략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맨 처음 나와 새로운 나 사이에 이별이 계속되면서 깨달음을 가정에 관한 이야기들이 또 하나 이어집니다. 우리는 만날 때에 떠날 것을 염려하는 것 같이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연기설이죠. 왜? 또 다시 어떻게 변화되는 것 뿐이죠. 우리 전생이 그러니까 무조건 있는 거예요. 지수화풍. 그 다음에 공식. 지수화풍 공식. 이게 6대라고 그러는데요. 지, 땅, 수, 물, 화, 불, 풍, 바람. 그죠? 지수화풍.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공이 있어요. 텅 빔 없음으로 돌아가요. 근데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서 저건 흙으로 들어가고 저건 불로 들어가고 이게 되는데 도대체 공으로 들어간 건 어떻게 해? 그건 우리가 인식할 뿐이죠. 그래서 알식자를 써요. 인식, 무의식까지 합쳐서. 그러니까 지수화풍 공식, 이 6대 이 세상이 돌아가는데, 그럼 그것들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뭔지 모르게 묘한 인연에 따라서 돌아가는 거죠. 그게 설명을 되겠어요? 아무리 불교 공부를 많이 하고 불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사는 아니오 우리로다 하고 입 딱 달고 그냥 면벽 수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 됩니까? 그냥 죽어요. 죽는다. 다만 인간은 끊임없이 그런 정신의 세계를 탐구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종교 탄압도 생기고 또 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요거는 한번 우리가 봐야 됩니다. 두견세. 두견세는 실컷 운다. 울다가 못다 울면 피를 흘려 운다. 이별한 한이야 너뿐이야마는 울래야 울지도 못하는 나는 두견세 못된 한을 또다시 어찌하리. 야속한 두견세는 돌아갈 곳도 없는 나를 보고도 불여이. 불여는 A는 B만 못하다 하는데 불여 앞에 A가 생략됐으니까 돌아감만 못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 어디에? 주권 있는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혹시 선녀와 나무꾼 얘기 아시죠? 아시죠? 선녀가 너무 지상에 너무 예쁜 꽃이 있어. 이렇게 꽃이, 하여튼 그때는 그냥 꽃이 예쁜 게 있어서 손을 뻗쳐가지고 이렇게 따려고 하다가 땅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하필 재수가 너무 좋아. 아주 기운 센 나무꾼 옆으로 떨어지잖아요. 나무꾼이 또 이게 또 창석씨 같은 애들 섹시한 날이에요. 둘이 눈이 맞아가지고 아기를 낳잖아요. 딸을 낳죠. 딸. 근데 딸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래서 고민을 했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가지고 달래라고 줘라. 이 나무꾼이 성씨가 뭐예요? 진씨요. 진씨요. 본래 진순이라고 지으려고 했어요. 네. 진순이라고 지으려고 그랬는데 이름이 너무 촌스러가지고 고민하는 사이에 달래 그래가지고 진달래가 됐어요. 요게 이제 우리나라 진달래 사라고요. 또 하나는 그 총나라, 중국의 총나라의 망제라는 사람. 망제. 총나라 망제. 이 총나라 망제가 황제예요. 제자가 다른데 황제죠. 오늘날 이렇게 물가를 가는데 물가를 가는데 이제 강이죠. 구체적으로는 제가 적었는데 문산이라는 강을 가는데 시체가 하나 이렇게 떠내려와요. 그래서 시체를 건졌더니 얘가 벌떡 살아나. 그러니 말을 해요. 저는 형주 땅에서 온 벌령이라는 사람이라. 그래서 벌령을 데려다가 이거는 신이 주신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나한테 보다니. 얘기를 해보니까 똑똑하네. 망제는 좀 어린데. 그러니까 벌령한테 막 권력을 줘요. 권력을 막 이렇게 주는데 이 벌령이라는 사람에게 당연히 이 딸이 하나 있죠. 딸을 내가지고 이 망제한테 줘요. 그래가지고 권력을 훨씬 더 잡아요. 그 다음에 딸 그냥 놔두고 이 사람만 잘 산꼬랑탱이로 쫓아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맨날 총나라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막 계속 총나라로 돌아가자 귀촉 하다가 죽어요. 아주 그냥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누가 됐냐면 얘가 혼이 두견세가 돼요. 두견세. 이게 두견세를 해서 귀촉도라. 서정주의 귀촉도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 전설은 뭐냐면 총나라라고 하는 본국으로 엄청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선녀가 하늘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우리나라의 그 진달래 하늘에서 내려준 이 꽃하고 귀촉도 전설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왜 그러냐면 뭔가를 빼앗겨서 무언가로 돌아가려고 하는 강렬한 의지를 표현하려고 이 시를 한 거죠. 왜냐하면 이 서정주에게도 귀촉도라는 시가 있는데 똑같아요. 님에게 버림을 받았거나 조국, 자유, 주권 이런 걸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힘드시죠?
엄청 힘드실 것 같아요. 나도 내가 생각해도 지금 이게 좀 뭔 짓인가 싶었는데 뭐 그래도 네. 마무리를 대충. 자, 나이 꿈이 있고요. 우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는 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노래를 좀 하려고 창자가 나오길래 한번 시를 우리 님의 친구 전문 낭소가께서 한번 낭송 좀 해주시죠. 우는 때. 한 장 더 넘겨요. 나의 꿈에 우는 때. 우는 때. 우는 때 꽃핀 아침 여기. 우는 때 꽃핀 아침 달 밝은 저녁 비 오는 밤 그때가 가장 님 그리운 때라고 남들은 말합니다. 나도 같은 고연 때로는 그때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 사람이면서 말하고 노는 때 더 울었습니다. 믿는 여러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여 좋은 말을 합니다마는 나는 그들의 위로하는 말을 조소로 듣습니다. 그때 님 울음을 삼켜서 눈물을 속으로 창녀를 향하여 흘립니다. 아, 마지막 문장 정말 잘. 눈물을 삼켜, 울음을 삼켜서. 그러니까 속으로 우는 거죠. 눈물도 바깥으로 안 보이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속으로 울 때 눈물은 하더라도 눈물은 흐르잖아요. 이것을 창자로 그래요.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표현한 거죠. 창자가 끊어지는 걸 뭐라 그래요? 한자로? 단장. 단장이 어서 온 거 알죠? 원숭이 새끼를 원숭이 어미한테 빼앗죠.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서 강상류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원숭이가 계속 강둑을 쫓아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쳐 쓰러져. 그래서 원숭이 어미도 잡고 새끼도 잡아요. 그래서 원숭이 어미를 잡아먹으려고 껍질을 벗겨가지고 해부를 했더니 창자가 다 녹아서 없더라.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밑에 있는 대장 창자만 대장이라고 하고 나머지 간, 허파, 염통 이걸 뭐라고 그래요? 애라고 그러죠. 애간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저기 먹으러 갈 때 홍어 먹을 때 애 주세요 그러죠. 홍어 애 달라고 그러죠. 간을 주죠. 홍어 간을. 이 간, 애입니다. 간이 다 녹아버린 거죠. 간이 왜 녹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간이 녹아버리죠. 급속으로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릎이 저리죠. 그게 류마티스고요. 간이 녹죠. 그다음 폐, 여기 신장, 여기서 염증이 생기고 열이 올라서 식도에 화상을 입고 코가 헐고 입술이 헐고. 하루 아침 저녁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코가 헐고 입술이 헐고 이거는 신장에 열이 발생해가지고 열이 위로 솟구칩니다. 여기에 분노가 어마어마하게 그러면서 일어나려고 그러면 삐끗하죠. 그래서 이 류마티스가 하루아침에 오는 겁니다. 나를 버리고 가신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나는 게 그래서 나는 겁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 가사를 또 참 단장의 미아리 고개. 1956년에 발표된 트로트 반야월 작사 이재호 이혜연 노래네요. 졸린데 우리 한번 이거나 부르고 갈까요? 네. 시작. 다시 시작. 미아리 눈물 고개 이 남던 이별 고개 가야 연기 앞을 가려 눈 못 뜨고 헤매일 때 당신은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 흘러가신 이 고개여 한 말은 미아리 고개.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계세요? 어린 용구는 오늘 밤도 아빠를 그리다가 이제 막 잠이 들었어요.
동지섣달 기나긴 밤 부풍 한설 몰아칠 때 당신은 감옥살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계세요. 10년이 가도 100년이 가도 부디 사랑만 돌아오세요. 네, 여보. 다음 생략하겠습니다. 아이고 오늘 남자하고 여보 깼다 서로가. 자, 타고르의 시를 읽고 한번 보세요. 타고르 아까 타고르는 타고르입니다. 타고르. 1861년생이에요. 1941년에 사망을 했으니까 하여튼 제 나이보다는 104살이 많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벗이여 나의 벗이여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나를 울리는 벗이 애인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꽃처럼 작은 새의 자취도 없는 사막 아무런 새 한 마리 없는 사막이 밤에 거기서 문득 만난 님처럼 나를 기쁘게 하는 벗이야. 그대는 옛 무덤을 깨치고 무덤을 부활인 거예요. 이거 하늘까지 사무치는 백골의 향기야. 신적 존재야. 부활의 존재, 부활적 존재. 그래서 타고르에 비해 대단히 빼어나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칭송하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가르쳐요. 이게 만회입니다. 안에서 칭송 딱 해놓고 뭐라고 가르치는지 보세요. 이연의 마지막 눈물을 떨어진 꽃에 뿌리지 말고 꽃나무 밑 티끌에 뿌리세요. 왜냐하면 꽃은 사라지지만 꽃나무 밑에 있는 뿌리는 그 뿌리 밑으로 해서 다시 꽃을 피우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뭘 이렇게 선전선동하는 거 아니라 크게 가란 말이죠. 크게. 예. 왜냐하면 타고르의 초창기의 시들은요 상당히 그냥 별 사회의식이 없었어요. 민중의식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나가 타고르 너 정말 시 잘 써서 노벨상 받았는데 나도 같은 처지가 너를 좀 괜찮게 보는데 나는 너보다 더 나아. 요런 자존감이 또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타고르를 우리가 막 영처럼 대죠. 지금 막 타고르 시비도 있고 공원도 있고 내가 그런 줄 알아요. 인도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막 국격으로 만나잖아요. 그럼 다 타고르 얘기만 해요. 근데 한편으로 들어가면 좀 창피한 일입니다. 일본은 직접 방문을 6번이나 했어요. 완전히 친일파입니다. 가서 막 우리나라가 진짜 타고르 와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우리나라에게 정말 필요했어요. 이 아시아에서 그 다음에 의식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의식혁명에 와달라고 그러는데 안 오고 자기가 이미 발표했던 시 한 편 보내요. 그리고 쪽지 하나를 보내요. 동아일보에. 동아일보는 아까 얘기한 분할운동을 대대적으로 시작하기 2년 전 1929년에 쪽지가 나와요. 어떤 쪽지가 오느냐? 이런 쪽지가 와요. 일찍의 아세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아세아의 등촉의 하나였던 조선. 그 등불 한 번 다시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이러고 와요. 근데 이때 현직국장인가요? 우리가 인도에서 주요한 사람이 야, 이 쪽지를 뭔가 좀 이용을 해야겠어. 그래서 이 기탄잘리라고 하는 이 타고르의 시 35번 번역본을 이 뒤에다가 붙여요. 길게 우리가 국어교과서에서 배운 게 그겁니다. 붙인 거야. 붙인 것까지도 괜찮아. 그런데 마지막 줄을 바꿔요. 마지막 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저 자유의 세계로, 그건 1000개라고 그래요. 저 자유의 1000개로 주여 이 나라를 깨우쳐 주옵소서. 기탄잘리에서 이 나라는 영국 식민 지배체하에 있던 자신의 인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 의식을 깨우치려니까 또 필요한 거야. 그리고 어떻게 바꾸느냐? 저주세요. 어떻게 깨우쳤냐면 나의 마음은 조국, 나의 마음의 조국 이렇게.
근데 뜬금없이 이게 들어가요.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렇게 했죠. 운동 아니 이게 나쁜 짓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반 민중들이 지금 이 탑으로가 뭘 보냈는지 알게 뭐요. 그런데 나의 마음의 조국 코리아여 깨어나소서. 이게 본래는 저 자유의 천계로 깨우쳐 주여 이 나라를 깨우쳐 주옵소서 이랬던 거를 코리아가 뜬금없이 들어가는. 그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던 어쩌고가 시작되잖아요. 이 키탄자리 35번이. 전문을 읽고 싶으면요 이렇게 치면 됩니다. 홍은태 대진대학교 영문과 교수예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나하고 홍은태하고 관계는 아유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 하여튼 홍은태 교수하고 나하고 어떤 사돈의 팔촌처럼 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대대적으로 발표했지만 사실을 밝힌 거에서는 잘했지만 이 사실을 밝힘으로써 자존심은 상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놓고 그러진 않아요. 우리가 찾을 수는 있어요. 홍은태 키탄잘리를 치든지 타고루 홍은태 플러스 타고루만 치더라도 주요한 이렇게 치면 금방 두 번째 이 키탄잘리 35번 내용이 어떻게 얼마만큼 그대로 가서 붙었는지 맨 처음에 온 영어 원문은 뭐였는지 이 대진대 영문과 교수거든요. 홍은태 교수. 그래서 논문을 2000년도인가 시안이라는 문학 잡지에다 발표를 해요. 시안. 키탄잘리가 눈을 많이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 왔어요. 그 시 창작품 안 보냈어요. 지금 이미 발표한 시 보냈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쪽지 보냈어요. 쪽지가 이거예요.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한때 황금 시기에 일본이 문자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가 문자를 줬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라 시대 때 저 인도 그쪽하고 교역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혼도 하고 대등한 관계였고 훨씬 더 앞섰었어요. 그러니까 황금 시기에 빛나던 아세아의 등불이었죠. 오죽하면 이름이 새신자 비단나자를 써있어요. 실크로드의 비단나예요. 신라가 새로운 비단이야. 그 등불을 한번 다시 켜지는 날에 지금은 형편없다는 얘기죠. 너는 동발에 밝은 빛이 나중에 되리라 하고 이렇게 그냥 편지글 그 사람들은 그냥 덕담을 보낸 거야. 이걸 받고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계몽운동으로 활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6번이나 갔는데 우리는 안 왔지만 우리도 타고루가 이 정도의 시를 보내왔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었고 우리 백성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싶었던 신문사의 의도는 적잖이 인정이 되나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안타깝게도 그런 게 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지금 12시 땡 대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한 번 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